박정우 68배 나이로 평생을 중소건설회사 경영에 바쳐온 남자입니다. 그는 성공한 사업가였습니다. 번듯한 아파트, 안정적인 연금, 그리고 제법 쌓아놓은 재산까지 갖춘 삶이었죠. 하지만 그 화려한 성공 뒤에는 깊은 고독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아내는 10여 년 전 암투병 끝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때부터 정우의 집은 너무 넓고 텅 비어 보였습니다. 외동딸 지연은 결혼 후 서울에서 살며 바쁘다는 핑계로 명절에도 얼굴 보기 힘들었습니다. 전화 한 통이면 될 일도 카톡 몇 줄로 대신하는 게 일상이었죠. 정우는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 혼자 식사를 했습니다. TV를 켜놓아도 소리만 있을 뿐 대화는 없었습니다. 회사 동료들과 가끔 술자리를 가졌지만 집에 돌아오면 결국 혼자였습니다. 은퇴가 다가올수록 그 공허함은 더 커져만 갔습니다. 그런 어느 날 딸 지연에게서 뜻밖의 전화가 왔습니다. 아버지, 이번 주말에 시간 되세요? 제가 좋은 펜션 하나 예약했어요. 우리 가족이랑 아버지랑 같이 좀 쉬었으면 해서요. 정우는 순간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딸이 먼저 연락을 하다니, 그것도 가족여행을 제안하다니. 오랜만에 받는 따뜻한 말 한마디에 그는 쉽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그러자. 아버지가 뭐 챙겨갈 게 있을까?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그냥 편하게 오세요. 아버지 좋아하시는 바다 보이는 곳이에요. 주말 정우는 작은 가방 하나만 들고 동해안의 한적한 펜션으로 향했습니다. 딸과 사위 민준이 먼저 와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지연은 환하게 웃으며 아버지를 맞았습니다. 아버지, 오시느라 힘드셨죠? 여기 공기 정말 좋아요. 이제 회사 일도 다 정리하셨으니까 좀 쉬셔야죠. 그래, 고맙다. 내가 이렇게 신경 써주니 아버지가 정말 기쁘구나. 그날 저녁 세 사람은 펜션 테라스에서 바다를 바라보며 저녁을 먹었습니다. 사위 민준도 평소보다 부쩍 친절했습니다. 아버님, 평생 고생하셨잖아요. 이제 좀 편히 사셔야죠. 저희가 옆에서 잘 모시겠습니다. 정우는 술 한 잔을 들이키며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런 날이 올 줄 알았으면 진작 은퇴할 걸 그랬나. 그런데 묘하게도 가슴 한쪽이 서늘했습니다. 뭔지 모를 불안감이 스멀스멀 올라왔습니다. 그날 밤 정우는 침대에 누워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파도 소리가 고요하게 들려왔지만 그의 마음속엔 이상한 의문이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왜 갑자기? 왜 지금? 그리고 왜 이렇게까지 친절한 걸까? 다음 날 아침 정우는 일찍 일어나 산책을 나갔습니다. 돌아오는 길에 펜션 거실을 지나치다 우연히 사위의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응, 그쪽 서류는 준비됐어. 아버님 도장만 받으면 되는 거지. 정우는 걸음을 멈췄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직감이 온몸을 휘감았습니다. 산책에서 돌아온 정우는 아무렇지 않은 척 아침 식사 자리에 앉았습니다. 지연이 직접 구운 토스트와 커피를 내왔습니다. 아버지, 잘 주무셨어요? 오늘은 근처 등대도 가보고 맛있는 거 먹으러 가요. 그래, 좋지. 그런데 지연아, 너희 요즘 사업은 잘 되고 있니? 순간 지연과 민준의 표정이 미묘하게 굳었습니다. 그러나 금세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덕분에 잘 되고 있어요. 아버지 걱정 마세요. 하지만 정우는 놓치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이 주고받은 짧은 눈빛을, 그 안에 담긴 긴장감을. 식사 내내 정우는 관찰자가 되었습니다. 딸과 사위의 모든 행동이 이제는 달리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오후 세 사람은 바닷가 카페에 앉아 있었습니다. 민준의 핸드폰이 계속 울렸습니다. 그는 자리를 피해 밖으로 나가 통화를 했습니다. 정우는 창문 너머로 그의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민준의 표정은 심각했고 손짓은 급박했습니다. 통화를 마치고 돌아온 민준이 말했습니다. 아버님, 제가 아는 금융 전문가가 있는데요. 요즘 은퇴하신 분들 재산 관리 정말 중요하거든요. 한번 상담받아 보시는 게 어떠세요? 재산 관리? 아버지가 평생 사업하면서 돈 관리 못할 것 같나? 정우의 목소리에 날이 서자 지연이 재빨리 끼어들었습니다. 아버지, 그게 아니라 요즘은 방법이 많이 달라졌대요. 세금도 절약하고 더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고 우리가 걱정돼서 그러는 거예요. 그날 저녁 정우는 일찍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침대에 누웠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복도 쪽에서 낮은 대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는 조용히 문 쪽으로 다가가 귀를 기울였습니다. 당신, 너무 급하게 굴지 마. 아버지가 눈치챌 수도 있어. 지연의 목소리였습니다. 알아. 하지만 시간이 없다니까. 다음 주까지 계약금 넣어야 한다고 했잖아. 아버님 부동산 담보로 대출 받으면 되는데 뭐가 문제야? 그래도 아버지 명의를 함부로. 함부로가 아니라 나중에 다 당신 거 될 건데 미리 정리하는 게 세금도 덜 내고 좋다니까. 정우는 온몸이 얼어붙는 것을 느꼈습니다. 자신의 재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겠다는 말. 그것도 자신 몰래. 손이 부들부들 떨렸지만 그는 참았습니다. 더 알아야 했습니다. 다음 날 정우는 두통을 핑계로 펜션에 혼자 남았습니다. 딸과 사위가 장을 보러 나간 사이 그는 거실 소파에 놓인 민준의 가방을 뒤졌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서류 뭉치가 나왔습니다. 부동산 대출 신청서 그리고 자신의 건강검진 기록 사본. 누가 어떻게 구한 것일까? 그리고 한 장의 메모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치매 진단 시 법정 후견인 신청 가능. 재산 처분 권한 이전. 정우는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치매라니. 자신을 치매 환자로 만들려는 계획이었단 말인가. 눈앞이 캄캄했습니다. 그날 밤 결정적인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정우는 잠든 척 누워 있었습니다. 새벽 2시쯤 민준의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그는 발코니로 나가 통화를 시작했습니다. 응, 나야. 아버님 건강검진 결과만 확보하면 돼. 그 다음은 내가 알아서 처리할게. 낯선 남자의 목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습니다. 확실한 거지? 나중에 법적 문제 생기면 곤란한데. 걱정 마. 아버님 연세도 있으시고 실제로 기억력도 좀 떨어지시거든. 진단서 받는 건 어렵지 않아. 잠시 침묵이 흐른 뒤 지연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당신, 정말 괜찮은 거 맞죠? 아버지한테 미안해서. 미안하긴 나중에 다 우리 거 될 건데. 그냥 순서 바꾸는 거잖아. 정우는 이불을 꽉 움켜쥐었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지만 소리내어 울 수 없었습니다. 평생을 바쳐 키운 딸이 사랑했던 자신의 딸이 이런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정우는 평소처럼 행동했습니다. 웃으며 식사를 하고 딸의 이야기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그의 머릿속은 빠르게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지연아, 아버지가 갑자기 옛날 친구 생각이 나서 말이야. 잠깐 나갔다 올게. 네. 어디 가시는데요? 제가 모셔다 드릴까요? 아니야, 가까운 데야. 혼자 다녀올게. 정우는 서둘러 펜션을 나섰습니다. 그의 목적지는 한 가지였습니다. 오랜 친구이자 전직 형사였던 박성호에게 가는 것. 성호는 이 근처 작은 도시에서 은퇴 후 조용히 살고 있었습니다. 2시간을 달려 성호의 집에 도착했습니다. 문을 연 성호는 정우의 얼굴을 보자마자 알아챘습니다. 무슨 일이야? 얼굴이 왜 그래? 성호야, 나 좀 도와줘. 거실에 마주 앉은 두 사람. 정우는 지난 며칠간의 일을 모두 털어놓았습니다. 대출 서류, 치매 진단 계획, 밤에 들은 대화까지. 말을 하는 내내 그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성호는 심각한 표정으로 듣고 있었습니다. 정우야, 이건 생각보다 심각한 문제야. 일단 증거를 더 확보해야 해. 너 혼자서는 위험해. 내가 뭘 어떻게 해야 하나. 지금부터 내 말대로만 해. 일단 내 재산부터 보호해야 돼. 성우는 즉시 몇 군데 전화를 걸었습니다. 변호사, 사설탐정, 그리고 은행 지점장까지. 그는 여전히 인맥이 넓었습니다. 정우야, 우선 내 명의로 된 모든 재산의 거래 제한을 걸어 놓을 거야. 그리고 며칠만 견뎌. 내가 조사해 볼게. 사흘이 지났습니다. 성호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무거웠습니다. 정우야, 만나자. 혼자 와. 카페에서 만난 성호는 두꺼운 파일을 건넸습니다. 정우는 떨리는 손으로 그것을 펼쳤습니다. 파일 안에는 충격적인 내용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민주는 이미 여러 건의 사기 전과가 있었습니다. 다단계 투자 사기로 고소당한 이력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진행 중인 사업은 실체가 없는 페이퍼 컴퍼니였습니다. 이 사람, 내 딸한테 접근한 것부터가 계획적이었을 가능성이 높아.
더 충격적인 건 그 다음이었습니다. 녹취록이 첨부되어 있었습니다. 성우가 사설 탐정을 통해 확보한 것이었습니다. 민준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장인어른 재산만 확보하면 우리 빚 다 갚고도 남아. 치매 진단만 받으면 법적으로 모든 권한이 우리한테 넘어와. 그런데 아버지가 계속 건강하시면 어떡해? 지연의 목소리였습니다. 정우는 손이 떨렸습니다. 그건 내가 알아서 할게 사고처럼 꾸미면 돼. 보험금도 꽤 되잖아. 정우는 파일을 떨어뜨렸습니다. 사고처럼 꾸민다는 말. 자신을 죽이겠다는 말이었습니다. 이 녀석들이 날 죽이려고. 성우가 정우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진정해, 지금부터가 중요해. 내가 어떻게 할 건지 결정해야 돼. 경찰에 신고하면 되는 거 아니야? 신고할 수는 있지 하지만 아직 실행에 옮기지 않은 계획이라 처벌이 약할 수도 있어. 그리고 내 딸이야, 정우야. 정우는 고개를 떨궜습니다. 딸이라는 말에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내가 뭘 잘못한 걸까?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 내 잘못이 아니야. 다만 이제 결정해야 해. 용서할 건지 아니면 용서? 정우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눈물과 함께 차가운 빛이 서려 있었습니다. 성호야, 내가 죽은 사람이 될 수 있을까? 무슨 소리야? 내 말은 박정우가 세상에서 사라지는 거야. 완전히. 성우는 잠시 정우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할 수는 있어 하지만 돌이킬 수 없어. 정말 그럴 거야? 정우는 파일 속 사진들을 다시 보았습니다. 환하게 웃고 있는 딸의 사진. 그리고 그 옆에 적힌 차갑고 계산적인 대화 내용들. 나한테 이미 가족은 없어. 10년 전 아내가 죽었을 때 이미 끝난 거야. 정우의 목소리는 더 이상 떨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결심했습니다. 박정우는 죽고 새로운 사람으로 태어나기로. 일주일 후 동해안 해변에는 경찰차와 구급차가 모여 있었습니다. 바위 틈에서 발견된 남성용 운동화 한 짝과 낡은 지갑이 증거물로 수거되고 있었습니다. 신원 확인됐습니다. 박정우 68세. 근처 펜션에 가족과 함께 투숙 중이었다고 합니다. 해양경찰은 수색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거센 파도와 깊은 수심 때문에 시신 발견은 쉽지 않아 보였습니다. 펜션으로 달려온 지연은 오열했습니다. 아버지, 안 돼요. 아버지. 민준이 그녀를 붙잡았습니다. 그의 얼굴에도 충격이 역력했습니다. 경찰이 다가왔습니다. 유가족분이시죠? 고인께서 최근 우울증이나 정신적 어려움을 겪으신 적이 있나요? 아니요. 그런 건 없었는데요. 지연은 흐느끼며 대답했습니다. 그럼 실족사 가능성이 높겠네요. 어제 저녁부터 오늘 새벽 사이에 사고가 난 것으로 추정됩니다. CCTV를 확인해 보니 고인께서 새벽 4시경 혼자 해변으로 나가신 것이 마지막입니다. 민준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러면 시신은 언제쯤 발견될까요? 이런 경우 조류에 떠내려가면 발견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최선을 다해 수색하겠습니다. 사흘간의 수색 끝에 결국 시신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해양경찰은 수색을 중단했고 정우는 공식적으로 실종자에서 사망 추정자로 분류되었습니다. 장례식장에는 빈소만 차려졌습니다. 영정사진 속 정우는 온화하게 미소 짓고 있었습니다. 조문객들이 찾아왔습니다. 정우의 옛 동료들, 사업 파트너들, 그리고 몇몇 친척들. 참 좋은 분이셨는데 이렇게 갑자기 가시다니. 따님이 얼마나 상심이 크시겠어요. 홀로 계신 아버님을 모시고 여행까지 오셨는데. 지연은 검은 상복을 입고 조문객들에게 인사했습니다. 눈은 퉁퉁 부어 있었고 목소리는 쉬어 있었습니다. 더 잘해드릴 걸 그랬어요. 왜 그날 밤 혼자 나가시게 내버려뒀을까요? 민준도 침통한 표정으로 조문객을 맞았습니다. 하지만 조문객이 돌아서면 그의 눈빛은 묘하게 흔들렸습니다. 장례식 사흘째 되는 날 지연과 민준은 변호사 사무실을 찾았습니다. 재산 정리를 위해서였습니다. 유언장은 없으시고 법정 상속인은 따님 한 분이시네요. 다만 사망신고가 정식으로 처리되려면 시신이 발견되거나 실종 기간이 채워져야 합니다. 그럼 지금은 재산을 처리할 수 없다는 말씀이신가요? 민준의 목소리에 조급함이 묻어났습니다. 네, 법적으로는 아직 실종 상태이므로 최소 몇 개월은 기다리셔야 합니다.
사무실을 나온 민준이 짜증스럽게 말했습니다. 몇 개월이라니 우리 대출 이자가 얼마인데. 당신, 지금 그게 중요해요?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알아 근데 현실적으로 생각해야지. 우리 빚이 얼마야? 지연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눈물만 흘렸습니다. 그 눈물이 슬픔 때문인지 죄책감 때문인지 아니면 두려움 때문인지 그녀 스스로도 알 수 없었습니다. 그날 저녁 장례식장 주차장 구석진 곳에서 한 남자가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검은 모자를 깊게 눌러쓴 남자. 그는 지연과 민준이 차를 타고 떠나는 것을 조용히 바라보았습니다. 남자는 핸드폰을 꺼내 사진 몇 장을 찍었습니다. 장례식장 입구 조문객 명단, 그리고 차를 타고 떠나는 두 사람의 뒷모습까지. 잘 가거라, 정우야. 남자는 중얼거렸습니다. 그리고 모자를 벗었습니다. 짧게 자른 머리, 새로 기른 수염, 그리고 안경. 하지만 그 눈빛만큼은 틀림없었습니다. 박정우였습니다. 그는 차에 올라타며 백미러로 자신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낯선 얼굴이었습니다. 성형외과에서 약간의 윤곽 수술을 받았고 피부과에서 점 몇 개를 제거했습니다. 극적인 변화는 아니었지만 충분히 다른 사람으로 보일만 했습니다. 이제부터 넌 김동혁이야. 그는 새 이름이 적힌 주민등록증을 꺼내보았습니다. 성우가 구해준 것이었습니다. 물론 불법이었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선택을 한 이상 상관없었습니다. 차는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장례식장에서는 여전히 곡소리가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없는 시신을 위해 울고 있는 사람들. 그 중에는 진심으로 슬퍼하는 이도 있었고 계산적으로 눈물 흘리는 이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몰랐습니다. 죽은 줄 알았던 그 남자가 지금 이 순간에도 살아서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을, 그리고 곧 시작될 복수의 서막을. 김동혁이라는 이름으로 새 삶을 시작한 정우는 서울에서 멀리 떨어진 지방 소도시의 작은 원룸을 얻었습니다. 평범한 은퇴자가 살 법한 허름한 건물의 3층이었습니다. 그는 매일 아침 커피를 마시며 노트북 앞에 앉았습니다. 화면에는 딸과 사위의 동선이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되고 있었습니다. 성우가 연결해준 사설 탐정이 보내오는 정보였습니다. 오늘도 강남 오피스텔에 들어가는구나. 정우는 차갑게 중얼거렸습니다. 민준의 사무실이었습니다. 페이퍼 컴퍼니라는 이름의 사기 조직 본거지. 그는 파일을 하나씩 열어보기 시작했습니다. 지난 한 달간 모은 증거들이었습니다. 민준의 불법 투자 내역, 다단계 피해자들의 진술서, 허위 사업 계획서, 위조된 계약서들. 그리고 결정적으로 정우 명의로 무단 신청한 대출 서류까지. 이 정도면 사기죄로 최소 5년은 받겠어. 정우는 냉정하게 계산했습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그는 더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사설 탐정에게서 또 다른 보고가 들어왔습니다. 타겟의 차량이 강서구 모텔 주차장에 진입했습니다. 정우는 즉시 사진을 확인했습니다. 민준의 차였습니다. 그리고 1시간 후 들어온 사진에는 충격적인 장면이 담겨 있었습니다. 민준이 젊은 여성과 함께 모텔에서 나오는 모습이었습니다. 불륜까지 하고 있었구나. 정우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그는 즉시 탐정에게 지시했습니다. 이 여자 신원 파악해 주세요. 그리고 만나는 횟수, 장소, 모든 걸 기록해 주세요. 일주일 후 탐정의 보고서가 도착했습니다. 여자의 이름은 최서현 28세. 민준의 회사에서 일하는 직원이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녀 역시 사기 피해자 중 한 명이었습니다. 흥미롭군. 정우는 계획을 수정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여자를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한편 지연의 움직임도 예사롭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아버지의 부동산을 처분하기 위해 여러 중개업소를 돌아다니고 있었습니다. 아직 법적으로 처리할 수 없는 상황이었지만 그녀는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정우는 지연의 통화 내용도 확보했습니다. 성우가 해킹 전문가를 통해 구한 것이었습니다. 지연의 목소리가 녹음기에서 흘러나왔습니다. 언니, 나 미칠 것 같아. 아버지 생각하면 너무 미안한데, 그래도 우리 살아야 하잖아. 친구로 보이는 여자가 대답했습니다. 그래도 내 남편 너무한 거 아니야? 장인 재산 노린 거 너도 알았잖아.
알았지. 근데 이미 늦었어. 우리 빚이 얼마인데 이혼하면 나도 같이 망해. 정우는 녹음을 멈췄습니다. 딸도 알고 있었다는 사실. 처음부터 공범이었다는 것. 그의 마지막 희망마저 사라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좋아, 그렇게 나온다면. 정우는 본격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타겟은 언론이었습니다. 그는 익명으로 한 경제 전문 기자에게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민준의 회사가 운영하는 투자 사기 실태에 관한 자료였습니다. 이 정도 특종감이면 움직이겠지. 이틀 후 기사가 났습니다. 중소투자사 사기 의혹, 피해자 수십 명 달해. 기사에는 민준의 회사 이름이 직접적으로 언급되지는 않았지만 업계 사람들은 다 알만한 내용이었습니다. 댓글창은 순식간에 피해자들의 증언으로 가득 찼습니다. 두 번째는 금융감독원이었습니다. 정우는 상세한 불법 거래 내역을 정리해 공식 신고를 했습니다. 이번에는 실명이 아닌 피해자 가족이라는 명목으로. 조사가 시작되면 최소 2달은 걸릴 거야. 세 번째는 민준의 사업 파트너였습니다. 정우는 그가 민준에게 속고 있다는 사실을 증거와 함께 전달했습니다. 파트너가 투자한 돈이 실제로는 민준의 개인 빚을 갚는 데 쓰였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배신감을 느낀 사람만큼 무서운 게 없지. 그리고 마지막 카드는 최서현이었습니다. 정우는 익명으로 그녀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민준이 그녀를 이용하고 있다는 증거, 그리고 그가 기혼자라는 사실, 아내가 누구인지까지 모두 담아서. 한 달이 채 지나지 않아 모든 것이 동시다발적으로 터지기 시작했습니다. 금융감독원의 조사가 시작됐고 사업 파트너는 민준을 고소했습니다. 최서현은 민준의 사무실에서 큰 소리로 따지며 나왔고 그 장면은 직원들 사이에서 소문이 됐습니다. 정우는 자신의 원룸에서 모든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노트북 화면에는 실시간 뉴스가 떠 있었습니다. 투자 사기 의혹 업체 검찰 고발. 대표 조사 착수. 그는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복수는 이제 막 시작이었습니다. 검찰 조사가 시작된 지 일주일 만에 민준은 구속됐습니다. 혐의는 사기와 횡령, 그리고 문서 위조였습니다. 피해 금액만 해도 10억 원이 넘었습니다. 피의자는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있어 구속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판사의 목소리가 법정에 울려 퍼졌습니다. 민준은 창백한 얼굴로 법정을 나섰습니다. 수갑을 찬 그의 모습이 뉴스에 대서특필됐습니다. 지연은 집에서 그 뉴스를 보며 무너져 내렸습니다. 어떻게 이게 무슨 일이야? 전화벨이 쉴 새 없이 울렸습니다. 채권자들, 피해자들, 기자들 모두가 그녀를 찾았습니다. 부인도 공범 아닙니까? 남편 재산이 어디서 나온 건지 몰랐을 리 없잖아요. 한 피해자가 집 앞에서 소리쳤습니다. 지연은 문을 잠그고 숨죽여 울었습니다. 며칠 후 검찰은 지연도 조사 대상에 올렸습니다. 민준의 범죄에 가담했거나 최소한 방조했을 가능성이 제기된 것입니다. 특히 시아버지 명의를 무단으로 사용한 대출건이 문제가 됐습니다. 박지연 씨, 남편이 당신 아버지 명의로 대출받은 사실 알고 계셨죠? 저는 나중에 알았습니다. 나중이 언제죠?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검사의 날카로운 질문에 지연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거짓말을 하자니 증거가 있을까 두려웠고 사실대로 말하자니 자신도 공범이 될 것 같았습니다. 구치소 접견실에서 민준과 지연이 마주 앉았습니다. 유리창 너머 민준의 얼굴은 초췌했습니다. 당신 어떻게 된 거예요? 대체 누가 이런 짓을 한 거예요? 지연이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모르겠어. 누군가 나를 의도적으로 무너뜨리고 있어. 모든 증거가 한꺼번에 터진 게 우연일 리 없어. 그럼 어떡해요? 우리 집도 곧 경매 넘어간대요. 저도 조사받아야 한대요. 지연아, 내 말 잘 들어. 너는 아무것도 모른다고 해. 내가 다 혼자 한 거라고 알았지? 하지만 제발. 너까지 들어오면 우리 끝장이야. 민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검찰은 지연의 통장 거래 내역을 확보했고 그녀가 남편의 사업 자금을 관리하는 데 관여했다는 증거를 찾아냈습니다. 한 달 후 지연도 소환됐습니다. 횡령 방조 혐의였습니다. 피의자는 남편의 범행을 알면서도 이를 방조했으며 범죄 수익금을 관리하는 데 직접 관여했습니다.
지연은 변호사와 함께 조사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앞에는 증거 서류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이 통장은 피의자 명의입니다. 여기로 남편 회사에서 매달 1,000만 원씩 입금됐는데 이게 뭡니까? 그건 생활비였습니다. 생활비가 한 달에 1,000만 원이나 됩니까? 그리고 이 돈 중 상당액이 명품 구매와 해외여행에 쓰였네요. 이게 정상적인 생활비입니까? 지연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변명할 여지가 없었습니다. 그날 밤 지연은 구치소 독방에 수감됐습니다. 차가운 시멘트 바닥에 앉아 그녀는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모든 것이 끝났다는 것을. 재판은 신속하게 진행됐습니다. 증거가 명확했고 피해자들의 진술도 일치했습니다. 민준에게는 징역 7년이 선고됐습니다. 피고인은 계획적이고 조직적으로 다수의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품을 편취했으며 반성의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판사의 선고가 끝나자 방청석에서 박수가 터져나왔습니다. 피해자들이었습니다. 지연의 재판은 한 달 후였습니다. 그녀에게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이 선고됐습니다. 피고인은 남편의 범행에 적극 가담하지는 않았으나 이를 알면서도 방조했고 범죄 수익을 향유했습니다. 다만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으므로 집행유예를 선고합니다. 재판이 끝나고 법정을 나서는 지연의 얼굴은 핏기가 없었습니다. 기다리고 있던 기자들이 그녀에게 마이크를 들이댔습니다. 시아버지가 실종된 것과 이번 사건이 관련 있습니까? 돌아가신 아버지께 하고 싶은 말이 있나요? 지연은 고개를 숙인 채 걸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지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욕심이 많았어요. 아버지가 이럴 줄은 몰랐어요. 그 순간 멀리서 한 남자가 그 장면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검은 모자를 쓴 중년의 남자. 그는 스마트폰으로 그 장면을 촬영하고 있었습니다. 이럴 줄은 몰랐다고? 내가 어떻게 될 줄은 알았으면서? 정우는 차갑게 중얼거렸습니다. 그의 눈에는 연민도 후회도 없었습니다. 단지 차가운 만족감만이 흐를 뿐이었습니다. 그는 모자를 눌러쓰고 법원을 떠났습니다. 복수는 완성됐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그가 선택한 새로운 삶뿐이었습니다. 뒤돌아보지 않고 걸어가는 그의 뒷모습은 쓸쓸했지만 그 걸음은 확고했습니다. 1년이 흘렀습니다. 강원도의 작은 해변 도시 속초에서 1시간쯤 떨어진 조용한 마을에 바다책방이라는 작은 서점이 문을 열었습니다. 주인은 김동혁, 정우의 새 이름이었습니다. 책방은 아담했습니다. 나무 선반에 빼곡히 꽂힌 중고책들, 창가에 놓인 낡은 소파, 그리고 언제나 따뜻한 커피 향이 감도는 곳. 찾는 사람은 많지 않았지만 한 번 온 손님은 다시 찾곤 했습니다. 사장님, 오늘은 무슨 책 읽으세요? 단골 손님 중 한 명인 70대 노인이 물었습니다. 카미의 이방인이요. 읽어보셨어요? 아, 그 유명한 소설 젊었을 때 읽었는데 무슨 내용인지 기억이 안 나네. 정우는 웃으며 커피를 내왔습니다. 그의 손놀림은 익숙했습니다. 1년 동안 매일 같은 시간에 같은 일을 반복하며 익힌 것이었습니다. 다시 읽으면 또 다른 느낌이실 거예요. 빌려드릴까요? 그래요, 고맙소. 노인이 책을 들고 나가자 책방은 다시 고요해졌습니다. 정우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저 멀리 바다가 보였습니다. 파도 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습니다. 그는 서랍에서 낡은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어린 지연이 자전거를 처음 탔던 날의 사진이었습니다. 7살쯤 됐을 때 아빠 뒤에서 두 팔을 벌리고 웃고 있는 모습. 그때는 정말 행복했었는데. 정우는 사진을 다시 넣었습니다. 이제는 그리움도 분노도 많이 옅어졌습니다. 시간이 모든 것을 무디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저녁 무렵 한 여자가 책방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30 중반쯤 되어 보이는 여성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혹시 김소연 작가 책 있나요? 네, 저쪽 선반에 있습니다. 여자는 책을 고르다가 정우에게 물었습니다. 사장님은 어떻게 이 마을에 오시게 됐어요? 서울 사람처럼 보이시는데. 정우는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인생을 다시 시작하고 싶어서요. 이곳이 좋더라고요. 저도 비슷해요. 서울에서 회사 다니다가 번아웃 와서 여기 내려왔어요. 한 달째 머물고 있는데 참 좋네요. 그렇군요.
천천히 쉬다 가세요. 이 마을은 서두르는 사람이 없으니까. 여자는 책 2권을 골라 계산했습니다. 나가면서 미소를 지었습니다. 또 올게요. 여기 분위기가 좋아요. 언제든지 오세요. 문이 닫히고 다시 고요가 찾아왔습니다. 정우는 하루의 마감 정리를 시작했습니다. 계산대를 정리하고 책들을 제자리에 꽂고 바닥을 쓸었습니다. 소박하지만 평화로운 일상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정우는 마을 교회 앞을 지나쳤습니다. 작은 나무 십자가가 석양을 받아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는 발걸음을 멈추고 한참을 바라보았습니다. 용서받을 수 있을까요? 그는 누구에게랄 것도 없이 중얼거렸습니다. 아내에게? 딸에게? 아니면 자기 자신에게? 집에 도착해 저녁을 차려 먹었습니다. 간단한 된장찌개와 밥. 혼자 먹는 저녁은 여전히 쓸쓸했지만 예전처럼 고독하지는 않았습니다. 식사 후 정우는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습관처럼 포털 사이트에서 박지연을 검색했습니다. 1년 동안 한 번도 빠뜨린 적 없는 일과였습니다. 최근 기사가 떴습니다. 횡령 방조 집행유예 박모 씨, 사회봉사 활동 나서 속죄하는 마음으로. 작은 사진이 첨부돼 있었습니다. 지연이 노인복지센터에서 봉사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녀는 많이 야위었고 얼굴엔 주름이 늘었습니다. 불과 1년 만에 10년은 늙어 보였습니다. 정우는 화면을 오래 바라보았습니다. 분노도 증오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다만 텅 빈 공허함만 느껴질 뿐이었습니다. 넌 이제 어떻게 살아갈 거니? 그는 창밖을 보았습니다. 밤하늘에 별이 총총히 박혀 있었습니다. 서울에서는 볼 수 없던 풍경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책방을 열자마자 며칠 전 왔던 그 여자가 다시 찾아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제 책 너무 재미있게 읽었어요. 그래요? 다행이네요. 그런데 사장님 혹시 후회하시는 거 있으세요? 갑작스러운 질문에 정우는 잠시 멈췄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진지했습니다. 왜 갑자기 그런 걸 물으시죠? 그냥 사장님 표정 보면 뭔가 큰 결정을 하고 오신 것 같아서요. 저도 그랬거든요. 회사 그만두고 내려올 때. 정우는 창밖을 바라보며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후회는 아이를 너무 늦게 이해한 거죠.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정작 그 아이가 뭘 원하는지 무슨 고민을 하는지 몰랐어요. 성공만 강요했죠. 하지만 다시 돌아간다면요? 정우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확고하게 말했습니다. 다시 태어나도 같은 선택을 했을 겁니다. 배신당한 건 용서할 수 없으니까요. 여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그날도 바람은 잔잔했고 파도 소리는 고요했습니다. 정우는 다시 책장 사이에 앉아 책을 읽었습니다. 그의 삶은 비로소 조용해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가끔, 아주 가끔 그는 생각했습니다. 만약 그날 밤 대화를 듣지 않았다면 어땠을까? 만약 딸이 다른 선택을 했다면 어땠을까? 그러나 이미 지나간 일이었습니다. 돌이킬 수 없는. 여러분, 박정우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납니다. 한 아버지가 평생 일궈온 모든 것을 잃고 심지어 자신의 존재마저 지워야 했던 이야기. 그리고 복수 끝에 찾아온 공허한 평화. 정우는 복수에 성공했습니다. 딸과 사위는 법의 심판을 받았고 그들이 꿈꾸던 재산도 모두 잃었죠. 하지만 그 과정에서 정우 자신도 모든 것을 잃어야 했습니다. 이름도 과거도 그리고 가족이라는 관계까지. 과연 이것이 진정한 승리일까요? 어쩌면 정우가 진짜 후회하는 건 복수 그 자체가 아니라 딸과의 관계가 이 지경까지 오도록 방치했던 세월일지도 모릅니다. 너무 바빠서 너무 성공에 집착해서 정작 가장 소중한 사람의 마음을 돌보지 못했던 시간들 말이죠. 많은 시니어 세대분들이 비슷한 고민을 하십니다. 자식을 위해 평생을 바쳤는데 정작 노년에는 외로움을 느끼시는 분들. 성공했지만 가족과는 멀어진 분들. 그리고 때로는 자식들의 배신과 욕심 앞에 상처받으시는 분들. 이 이야기가 허구라고 해서 안심할 수만은 없습니다. 실제로 우리 주변에서도 비슷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으니까요. 가족 간의 재산 다툼, 노인 학대, 그리고 계산적인 효도. 하지만 동시에 이것도 기억하셔야 합니다. 대부분의 자식들은 부모를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서툴고 부족해도 바빠서 연락 못해도 그 마음만은 진짜라는 것. 그러니 의심하기 전에 대화하시고 오해하기 전에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여러분 자신을 위해 사세요. 자식을 위한 삶도 중요하지만 여러분의 노년은 여러분의 것입니다. 행복할 권리가 있고 존중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정우처럼 모든 걸 잃고 새로 시작하지 않아도 됩니다. 지금부터라도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시고 진짜 원하는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버튼 꾹 눌러주시고 구독과 알림 설정으로 다음 이야기도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이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들려주세요. 정우의 선택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용서할 수 없는 배신이었을까요? 아니면 다른 길도 있었을까요? 다음 이야기에서 또 뵙겠습니다.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